네, 먼저 세션 1의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을 해주실 분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정서용 교수님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맞이할 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의 정서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제가 또 처음 이렇게 발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기 주최 측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제가 같은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오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굉장히 많은 참석자들과 함께 아주 충실한 내용들이 계속 준비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포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타임리한 건 같은데 시장 선거로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얘기는 하시는 거는 같은데 이게 왜 에너지 전환하고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은 지난 한 20년 정도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동북아의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는 대기의 문제인데 대기의 문제는 그 대기 환경이 하나의 에코시스템들을 생태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 문제를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만 그 크기 자체는 좀 작기 때문에 동북아 전체의 대기 환경 속에 일부로 들어가 있구나. 따라서 동북아 전체의 대기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국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첫 번째 슬라이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세먼지 문제는 동북아 지역 문제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지역 문제를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거 부담의 문제네, 이거 미세먼지 없애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과연 해야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미세먼지를 없앰으로써 우리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굉장히 쾌적한 대기 환경이 당연히 조성이 될 테니까 모두에게 너무 좋은 거구나,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눈 감고 10초 동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미세먼지를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미세먼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들은 건강, 안전 이런 거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가 미세먼지를 볼 때는요, 이거 참 좋은 아이템이다, 이거 내가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아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미세먼지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안전과 건강 물론 중요하죠. 일단 북한 문제가 떠오릅니다. 왜냐? 동북아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북한이 요즘에 특히 6월 12일 날 어떤 결과 나오에 따라서 굉장히 또 협력이 강화될 수도 있겠는데 북한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대기 환경, 이거 동북아 차원에서 동북아에서 편사풍이 불 때는 저쪽 이제 중국 끝에서 불어와가지고 이쪽 한반도 일본 가면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대기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데 동북아 전체를 아우를 수는 뭐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요즘에 이거는 제가 2015년부터 하나 더 얹은 건데요, 그건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입니다. 파리 협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동북아에서 기후변화 협력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중요한 아젠다가 됐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따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동북아의 미세먼지,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우리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에너지 중심으로 우리가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중국,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남북 간 협력도 제고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그다음에 경제 성장, 이거 두 개를 담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때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세먼지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미세먼지를 해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면은 제가 뒤에서 보면서 동북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지정학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서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동북아의 각종의 환경협력체, 정부 간 협력체를 지금도 참여하는 것도 있고 예전에 참여도 많이 해봤지만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요, 오염의 문제를 얘기를 시작하면은 절대 협력을 안 합니다. 자리에 안 나옵니다. 하는 듯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따라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다도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하는 기능적인 아주 협소한 이슈 자체로 보시는 것보다는 크게 판을 벌려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판을 벌려서 저는 보통 농담으로 그러는데 저는 정상 아젠다가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미세먼지야말로 한중일 북한의 모든 정상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관심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과 지역 평화와 번영 이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꾸며줬을 때만이 미세먼지도 해결이 돼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동북아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모든 전 세계 지역 환경 협력의 예를 들어보면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한 국가가 행사할 수도 있지만 국가 행사 못하면 여러 개 국가들이 같이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여러분들 에너지 전화 이런 거 하시면서 다 기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과학적 능력, 기술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중일만 해도 보세요. 각 국가마다 좀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과학적인 능력, 기술적인 능력을 같이 잘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가 한 가지 더 넣었었는데 깜빡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정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는 많은데 돈이 없으면 그거 말짱 헛겁니다. 되게 교수들이 아이디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그러면 현실화 시킬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인베스트먼트가 돼야 되는 거죠. 인베스트먼트가 된다는 거는 키는 뭐냐면 요즘에 돈은요, 물론 정부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궁극적 프라이빗 섹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해주실 거냐, 그게 키가 됩니다. 따라서 정치적 리더십을 지역 차원에서 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치적 리더십을 모멘텀을 만들어줄 것이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들을 어떻게 잘 개발을 해서 현실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를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우리들이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제가 동북아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20년 전에 제가 썼던 박사학위 논문이 동북아시아 환경협력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때 제 결론이 뭐였냐면요. 동북아시아에서는 보통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강한 조약을 맺어가지고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여기는 연성적, 부드러운 국가들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드러운, 그렇지만 시장 중심의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인스티튜션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조약이 있으세요? 국가들 간에 다자조약이란 3개 이상의 국가가 같이 참여하는 조약을 말합니다. 다자조약. 꼭 뭐 이 분야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인권부도 좋고 뭐 어느 분야에든지. 5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시면 제가 점심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다자조약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뒤쳐져 있네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국가들 간에 지역 간에 비즈니스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서양처럼 이렇게 계약적으로 막 요구를 해서 조약을 맺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그냥 공동체, 우리 뭐 같이 해야지, 이러한 어떤 커뮤니티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맞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제가 여기서 지정학적 특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본 게, 일단 여기는 냉전적 잔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문제가 전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 이슈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트래디셔널 안보 이슈입니다. 근데 이 안보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선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서도 항상 이런 냉전적인 잔재에 해당하는 그런 안보 이슈까지 같이 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사 문제는 그건 꼭 우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이런 어떤 히스토리컬 문제가 이 동북아시아에 또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원인, 글쎄요, 뭐 중국을 이제는 과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동북아시아에서 모든 것들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커팅 에지 사이언스 캐퍼빌리티가 과연 중국 오염 제공국이 가지고 있느냐. 유럽에는요, 서유럽 국가들이 막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국제사회 환경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할 과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기술을 상용화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일자리 창출은요, 환경 문제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골치 아픈 비용의 문제를 기회의 문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현재 파리 협정을 통한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이고, 여기서 대주자가 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골치 아픈 문제를 기회 문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인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시큐어가 되어 있겠는가, 특히 대부분의 원인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원 마련을 지역 차원에서 많이 해본 경험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 중국의 AIIB도 하고 뭐 일본은 전통적으로 ADB를 통해서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지역, 특히 동북아 차원에서 뭔가 이런 어떤 재정 메커니즘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이니셔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자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다 하는 게 대부분이 조약 만들어서 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 doing business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제가 볼 때 긍정적인 거는요, 요즘에는 오히려 너무 국내적인 문제로만 접근을 하셔가지고, 근데 국내적인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걸 키포인트죠. 그죠? 국내적인 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것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기존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들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드리지 않을 건데, 유럽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산성비 레짐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유럽의 산성비 문제가 그 옛날에 영국이나 독일이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해가지고요, 편서풍 타고 와가지고 이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럼 여기는 어느 정도 심각했냐? 국가 경제가 무너질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가들이 이쪽 서유럽 국가들한테 협상을 요구를 했어요. 우리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때만 해도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영국이나 독일이 우리는 관심 없다. 우리가 한 증거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걔네들의 행위 때문에 국가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스톡홀름 회의라고 해서 1973년, 여러분들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사 UN 차원의 최초의 지구 환경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아젠다를 글로벌 아젠다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환경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환경 좀 하시는 UNEP라고 들어보셨죠? UNEP가 이 스톡홀름 회의 결과로 탄생이 된 겁니다. UN 체제 내에서. 그러고 나서 다시 서유럽 국가들, 자 봐라, 환경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특정한 문제 이거 좀 더 해보자.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게 조성이 되니까 서유럽 국가들도 동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서는 과학적으로 OEC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도 제시를 해주고, 이거를 스칸디나비아 국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지역적인 아니면 글로벌 아젠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통의 문제로서 같이 해보자, 그런 컨텍스트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조약도 체결되고 서유럽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구체적인 의정서까지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할까? 여기서 키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퍼블릭 굿, 서로에게 좋은 거, 공공재,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미세먼지는요, 중국이 우리가 이걸 하면은 득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염의 문제니까 우리가 마치 이미 국내에서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 지역 차원에 가서 우리가 나쁜 이미지를 만들 필요 없는데 해서 중국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접근하시면은요, 중국은 잘 협력을 안 할 거예요. 저는 그거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판을 다시 깔아줘야 되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거를 판을 크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 몇 가지 적어드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 가시면 그 연무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불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여기서도 인도네시아는 책임 안 져요. 얘네들은 조약까지는 맺었는데 조약이 워낙 제너럴 해가지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차원에서 공통점을 우리가 꼽아보면은 어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집을 졌어요. 유럽은 굉장히 타이트한 조약 체계를 줬고 아세안 지역은 중간 정도고 동북아시아는 연성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의 컨텐트가 중요한 겁니다. 컨텐트가 중요하고 유럽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그 환경적으로 규제적으로 접근을 했고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그냥 아세안 웨이라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곳에서 더 이상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세안에서 요즘에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기후변화 아시면 REDD 플러스라고 산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 온실가스의 20%, 25%가 산림 부분에서 해요. 다루게 되고 그 산림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만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라고 산림을 보호하게끔 해서 궁극적으로 그럼 뭐가 문제가 해결되죠? 걔네들 연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연무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 농경조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숲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얘네들 왜 태우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미세먼지다 그러면은 특히 저개발도일수록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세먼지 알겠는데 나 힘들긴 한데 나는 사는 게 먼저야. 라고 했는데 그걸 바꿔줘야 돼. 넌 돈 버는 거야 이거. 나무를 안 베면 네가 나무 베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 기후변화에서 이렇게 해서 당신들 REDD 플러스 제도 가져오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그런 게 굉장히 동조가 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협력에서 인도네시아 가면은요 연무 문제 협력보다는 기후변화의 산림 협력을 통해서 연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을 크게 키우는 거 과연 판을 어떻게 크게 키울 수 있느냐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이제 몇 번 들으셔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미세먼지 대응 근본적인 해결책은 동북아 차원에서 이제는 파리 협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다양한 측면을 활용해서 기후변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답니다.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왜 그러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자, 중국에서 여러분들 베이징에 가면 아마 김필수 교수님께서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베이징에 가면 여러분들 자동차 구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자동차 사려면 10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전기차를 사면 바로 돼요. 이게 중국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거기 정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전기차가 인더스트리가 되면 전 세계에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궁극적으로 경제성 정도 되니까 좋네라는 거죠. 미세먼지는 낙스와 삭스라는 어떤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건데 그다음에 기후변화는 CO2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거 배출원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전기자동차를 접근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는 페이즈아웃 시키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생산을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로 가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기자동차로 하면은 기후변화 컨텍스트에서 그렇게 하면은 중국이 여러분들 국제사회에 나오면은 우리는 기후변화에 리더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프로모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파리 협정은요, 어떤 그 국가로의 온실가스 줄여 이런 게 아니라 저탄소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겁니다. 파리 협정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국가마다 5개년 저탄소 경제 성장 계획을 만들고 그거를 유엔에 제출해서 5년마다 서로 검토를 해가지고 좀 더 향상을 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파리 협정 체제거든요. 그 이전의 교토 정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방법론을 완전히 확 바꿨습니다. 이러한 저탄소 경제 성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리 협정이 생기고 난 거 보니까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리 협정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을 활용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많이 할 거고 에너지 전환 생각하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석탄화력 발전소를 그러면 페이스아웃 시키려고 그러겠죠. 미세먼지를 하려면 석탄화력 발전소만 이거 없애라 그러면은 잘 안 없어요. 이거 훨씬 가격이 싼데 우리가 왜 그러냐. 그래서 다른 판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형내 협력 제고를 위한 조건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체 여러분들 대충 이제는 제가 써놓은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한중일 차원에서 이게 동북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서 조약 체결을 한다. 여기에 너무 포커스. 그것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좋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팔러시 자체가 우리는 양자적으로만 하지 다자적으로 조약 맺는다는 게 중국의 일반적 입장이 아니거든요. 외교 정책의 일반적인 입장이 그런데 그런 큰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약 맺어서 하자 그러면 잘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파리 협약 제가 말씀드렸죠. 왜 기후변화를 통해서 해야 되냐? 기후변화는 저탄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저탄소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본적인 기술이 만들어지는 데가 미세먼지의 오염원이 배출하는 것과 배출원이 똑같아요. 같은 거를 해서 우리가 배출원만 없애면 되는데, 이거를 미세먼지적으로 산성비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말고, 기후변화는 중국이 너무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로 해결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정부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해당하면 신기후 체제하에서 동북아 저탄소 기후변화 협력 구상이라는 걸 정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 이름을 네이버에 쳐보시면 제가 칼럼 한두 개는 그런 걸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동북아 차원에서 정상 차원의 뭐 환경 정상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경제를 활성화하는, 저탄소 경제를 하실 때는 여러분요, 그 위에 기후변화를 놓고 보셔야 돼요.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글로벌 아젠다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돼야 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거 하시다 보면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없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거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몇 것들 써놨는데, 이거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도, 그 다음에 뭐 관련된 프라이빗 섹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협력체들, 이런 액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엘리트들이나 리더들이나 아니 일반 시민들도 중지를 모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소프트 하면서도 마켓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라는 큰 모자를 쓴 상태에서 우리가 아젠다들을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개발해내는 구체적인 답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으면은 이게 전부 여러분들 일자리 창출하는 거고요, 경제 성장하는 아젠다거든요. 이런 이슈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동북아 저탄소 기후변화 협력 구상이라는 걸 정상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 한 1분 정도만 하고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여러분들 2015년에 저는 이제 정부 대표는 그때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상에 가 있었는데,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북한의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통해서 많이 하겠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 그랬듯이 에너지를 확보하고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거든요. 그래서 저기 사진 보시면 북한 쪽은 그냥 사진이 지금 우리랑 색깔이 다르잖아요. 전기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맨 오른쪽 어제 보니까 슈퍼그리드 세션도 있으셨던데, 슈퍼그리드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그냥 슈퍼그리드 생각하시면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는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슈퍼그리드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기후변화예요. 지역 차원에서 파리 협정상에서 국가들 간에 협력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자는 거거든요.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하는 거고, 온실가스 감축하다 보면 에너지 전환이 돼야 되는 거고, 에너지 전환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내에서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차원에 가가지고 몽골 가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잖아요. 동북아 탄소시장이 그런 겁니다. 탄소시장은 단순히 ETS, 배출권 거래제 연계를 넘어서 훨씬 큰 겁니다. 제가 어제도 GCF 가서 거기 GCF 직원분들 한 50분 정도 사무총장 포함해서 제가 파리 협정 6조 탄소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제도들입니다. 북한도 슈퍼그리드를 보시면요, 저게 그냥 단순히 슈퍼그리드가 아니라, 이거 기후변화 문제고 미세먼지 문제고 남북 통일 문제고 동북아 평화의 문제고 우리 일자리 창출의 문제고 리지널 인테그레이션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업 하나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상 차원에서, 동북아는 약간 탑다운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정치적인 의지가 결집돼야 되고, 그러면서 저는 다음 주 12일 날 이거를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단순히 남북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 차원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제가 몇 가지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중점을 두고 제가 생각해 본 아젠다들입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일단 미세먼지 문제는 동북아 지역 차원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국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북아 저탄소 기후변화 협력 구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협력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성공 사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예전에 유럽에서 산성비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큰 어프로치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증거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바로 이어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소영 교수님, 네, Q&A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페이스북으로 2가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번 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저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 다른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통합적인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 답은 예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세먼지를 볼 때 특히 지방선거에선 지방정부가 과연 뭐 할 수 있냐 이런 차원에서 이게 국제협력, 지방정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정부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아세요? 정상들 간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정상들 간의 조약체계라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거라 말씀드렸죠. 해도 그건 너무 제너럴하니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려고. 구체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동력을 얻는 거는 뭔지 아세요? 베이징에서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베이징의 시 조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 간에 하면은 안 돼요. 정부 간에는 협력을 통해서 큰 판을 깔아주고, 구체적인 것들은 도시 간의 협력, 그죠?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서 큰 틀 맥락에서 그런 것들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 보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2번째 질문 드립니다. 각 정당들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 저감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승인 불어, 시멘트, 철강 등 사업장 대기 배출 허용 기준 2배 강화 등 여러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미봉책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 및 맞춤형 대응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러한 생각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역시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경제 문제지만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런 지역 차원이라든지, 제가 어느 이제 시장 후보라든지 아니면 도지사 후보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도청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정부가 국제 간에 협력하는 과학적인 협력 이런 거에 우리도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접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를 몰고 다니는 것들은 동북아 전체가 하나의 대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부로 들어가 있는 하나의 지역에서 뭘 하는 거는 사실은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국토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과학은요 국가 경계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비교적 정치인보다 협력을 더 잘해요. 그래서 과학적 협력, 아까 그래서 제가 과학적인 능력과 기술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 프라이빗 섹터도요, 비교적 국경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정부 공유를 하고, 사실은 일본이 주도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중지를 모아서 하면 좋고, 저의 레코멘데이션은 그렇게 할 때 경험이 많은 유엔기구나 국제기구를 끼고 하시는 게 훨씬 추진하기가 편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기조 강연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정서용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2번째 기조연설은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님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미래자동차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역시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페이스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기조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소영 교수님이 앞에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자동차 분야죠. 미래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관심도 많으실 거고요. 또 지금 메인 주제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자동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아까 이 정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이제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대책위원인데 이따가 정부 측면에서 또 어떤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지, 지금 또 대국민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목차를 보시겠지만은 자동차 분야를 옛날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120년 동안의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의 자동차 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생활 공간, 또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로봇, 또 바퀴 돌린 휴대폰 등등 다양한 말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그만큼 융합적인 제품으로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자동차하고 직결된 부분이 많죠. 내연기관 하게 되면 사실 기존에 석유 자원을 이용을 했는데 수송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약 30%를 사용을 했었죠. 근데 엔진하고 변속기를 빼고 배터리하고 모터를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00여 년 동안의 수직 하청 구조를 수평 구조로 바꾸는 게 바로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면은 엔진하고 변속기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정 교수님께서 중국에서 사실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가보시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꼈죠. 실제로 저희가 한중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중국 쪽에서 발표한 핵심 중에 한 가지가 특히 이제 내연기관차를 버리고 10년 전부터 전기차를 올인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환경적인 부분들, 특히 도심지에 대한 오염원도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50대 50의 합작회사를 통해서 자동차를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의 어떤 이 미래 시장의 어떤 주도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생각 이상으로 진전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합작 공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들은 모듈로 직접 외국에서 자국에서 가지고 들어오고 나머지들만 중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지리자동차 같은 이 토종 기업들이 엔진이나 변속기의 독점적인 기술, 여기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게 되면은 엔진 변속기를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독립성 유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아예 엔진 변속기를 빼고 이 배터리 모터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닥에 깔려 있고요. 또 환경적인 부분들도 또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는 것이 중국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아시겠지만 지금 샌드위치 상황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요새 한국 GM 문제라든지 또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의 25% 부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무부에다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가 100만 대 정도를 지금 미국에다 직접 수출하고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거리는 많습니다. 거기다가 고비용 저생산 구조, 저효율 구조죠. 또 강성 노조의 이미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상당히 이 양대 축 중의 하나인 자동차 분야가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 해외 시장으로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7대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5대5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근데 외국을 70%, 국내를 3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게 해서 실제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고용 창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부가 가치에 대한 부분들, 또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남아서 좀 주도권,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미래 자동차의 주도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자동차 하게 되면은 가전제품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지금 엊그제부터 지금 부산 모터쇼 열리고 있는데 지금 부산 모터쇼, 서울 모터쇼 뿐만이 아니라 세계 5대 모터쇼 다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월 첫째 주에 가장 먼저 열리는 게 CES, 라스베가스 국제 가전전시회 아시죠? 올해 약 한 7% 정도가 자동차가 전시됐습니다. 가전제품 전시에 자동차가 전시됐다는 거죠. 그것도 3분의 1 정도가요.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같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도권에 관련된 기술을 바로 이 CES에서 발표를 하고 보통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모터쇼로 넘어갔었는데 그쪽을 안 가고 그냥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1월 두 번째 주 세계 5대 모터쇼의 첫 단추가 바로 디트로이트 북미 오토쇼였는데 이 부분이 바로 뒤로 넘어가면서 11월 달에 개최하는 것을 지금 적극 고려 중이죠. 상당히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거기다가 요새 자동차 자체만 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시죠? 소유 개념에서 카쉐어링 같은 공유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지금 엊그제 볼보에서도 발표했지만은 자동차 판매 자체가 국산차, 수입차, 또 OEM 수입차라 그러죠. 메이드 인 스페인이라든지 메이드 인 USA에서 가져온 이 완성차를 갖다가 국내 메이커에서 판매를 하면서 부품이나 공인비라든지 보험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산같이 대접받는 OEM 수입차라 그러죠. 역수입차도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만든 소나타를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도 북경현대에서 만든 소나타를 20-30% 저렴하게 해서 역수입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판매에 대한 것들도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기조에서 온라인이라든지 SNS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 직수입, 직구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제작자, 판매자, 소비자는 3단계가 아니라 중간에 판매자가 없는 제작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결 연결된 직구 형태로 바뀌고 있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동차 자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구조가 흔들거리고 있고 융합 제품, 크로스오버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섞어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연기관차에 대한 부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아마 석유 자원이 존재하는 한 내연기관차는 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가솔린, 디젤이 발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환경 기준을 맞춰서 가겠죠. 지금 유로 6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가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그러나 친환경차가 많이 대두되면서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점차 오리엔티드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연기관차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고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전이가 되면서 나름대로 먹거리 확보를 통해서 친환경으로 유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들 요새 보게 되면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자동차 분야의 모든 기업들, 글로벌 기업이 모두 참여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국내에서도 LG전자나 삼성전자에 대한 거, LG 같은 경우에는 벌써 차량 사업부 자체에서 센서라든지 인버터 같은 차량용 미래 자동차 부품 자체가 3조 원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상당히 좀 커지고 있죠. 삼성전자도 전장 사업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알겠지만은 뭐 하만이라는 9조 3천억의 인수한 부분이라든지 합종 연행에 대한 거, 저가의 동침이라든지 공동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만큼 자동차 분야가 복합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연기관차 하게 되면 3만 개 정도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됐는데요. 지금 전기차만 하더라도 약 40%입니다. 12,000개에서 15,000개예요. 부품수가 확 줄어들고 있죠. 사실 전기차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단순한 미풍이 아니라 자동차에 주류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하나의 메이커 입장에서 쇼크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판매된 9,400만 대의 전 세계 판매 차량 중에서 약 110만 대뿐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45%가 중국에서 판매가 됐죠. 아직도 전이부되고요.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올라가는 속도가 이 포물선 형태로 올라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품수가 40에서 50% 준다. 엔진하고 변속기를 뺀다는 것은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다른 타사 대비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게 엔진 변속기였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을 빼라는 얘기는 수직 하청 구조가 무너지면서 배터리 값이 전기 자동차의 40에서 50%거든요. 4천만 원 따졌을 때 1,600에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쪽이요. 그렇다면은 수직 가청 구조가 수평 구조로 바뀐다는 거. 이 부분들은 메이커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죠. 또 엔진 변속기 자체가 노동 집약적이고 고용 창출을 하면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정부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세수 중에서 25%가 자동차 분야라든지 유류세에서 나온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1,800원이 가솔린 1리터다 그러면 900원 정도가 세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류를 쓰질 않습니다. 세수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거든요. 또 쉘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에너지 회사 입장에서도 약 30%가 수성 분야에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전기차는 적이 많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부각이 되는 이유는 기존의 단점도 많이 사라지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기후변화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자동차 자체는 완전한 무공해라는 거. 물론 이 이후에는 수소 연료전지차가 주도할 수 있는 궁극의 차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차 분야에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주지를 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이 활성화되고 있죠. 또 개방형 OS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것들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CES들 예를 든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친환경차 같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스스 연료전차 같은 게 친환경차, 삼성차가 버무려지면서 또 한 가지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자 없이 이동시켜주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념 아마 부각이 되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아까 글로벌 기업들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자율주행차는 아시겠지만은 센서가 적게는 한 15개에서 한 30여 개가 들어갑니다. 뭐 레이더 센서라든지 라이다 센서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30여 개 들어가 있고요. 또 각종 주문용 반도체부터 이런 부분들이 집약이 되고 또 고해상도 GPS라든지 또 5G라 그러죠. 원격에서 서버를 통해서 200m 바깥의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지리정보 시스템부터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정확하게 방향과 목적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자율주행차로 볼 수 있는데 또 여기 들어가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경망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마저 덤벼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부품들이 모두 다 고부가 가치 상당히 자동차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약 30%가 전기전자 부품입니다. 이거 향후 한 5년 이후에는 4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내연기관차인데 40%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이라고 간주를 해주거든요. 그렇다면은 야 지금 벌써 자동차가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라는 아까의 모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것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용어 자체가 뭐 퓨전이라든지 크로스오버나 하이브리드 또 컨버전스 이런 용어들이 두세 가지가 모여서 새로운 신개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차만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인프라적인 시스템 또 여기서 우리가 주제를 에너지 변환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것 특히 전기자동차만 하더라도 에너지에 대한 것들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당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전기차에 사용한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자체는 무공해지만은 간접적으로 오염원이 배출되죠. 따라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도 얼마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원자력 문제, 원자력이 40% 차지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석탄, 이런 석유 같은 것도 많지만은 아직도 상당히 많은 것 중에 신의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7%, 8% 미만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죠. 사실 전기차에 청구하게 되면 보통 샘플을 많이 드는 게 노르웨이 같은 나라를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 약 2.5배 정도 되면서 인구 밀도는 500만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전기에너지 발생의 97%를 수력으로 만들어냅니다. 노르웨이만 하더라도 거의 100% 친환경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자동차만 내연기관만 없애버리면은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완전한 무공해 국가로 될 수 있죠. 노르웨이만 하더라도 이 석유 자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수출을 많이 하고요. 자국에서는 무공해에 대한 부분들을 지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20여 년 전부터 전기차를 올인했습니다. 뭐 오슬로에 있는 버스 전용차로 전기차 진입 허용. 그 다음에 이 신차를 구입할 때 25%가 부가세인데 부가세 25% 면제, 충전 전기비 면제, 주차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모든 걸 다 면제를 해버렸어요.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죠.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 10대 중에서 5대가 전기차가 판매됐습니다. 지금 노르웨이는 전체 등록대에서 30%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는 고민거리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거리가 많죠. 또 180만 대 정도의 규모의 어떻게 보면은 큰 규모는 아니고요. 국내가 테스트 베드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입증된 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해야 되는 수출 기반의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도 필요하고 또 양대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명한 답이 뭔지에 대한 것들 분명히 고민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컨트롤 타워 이 말이 싫으면 코디네이터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묶어서 대통령 직속도 좋고요.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거든요. 중첩된 분야도 많고요. 그래서 아직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에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을 하다 보니까 푸른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 많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규제 하나 풀려면 알린이 중력에 나을 정도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중국의 네거티브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산업 활성화를 시켜서 부흥을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잘못된 부분들은 걸러내서 뽑아내거든요. 이미 산업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기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올해 현재 120, 30대 정도가 전기버스가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지방선거 있지만은 다 연락 오는 게 뭡니까? 지자체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급, 또 전기버스에 대한 보급 한 6, 7군데예요. 지자체 큰 데들이요 다.
그래서 우리 협회 같은 데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거 근데 버스 다 100% 어디 거 들어갑니까? 바로 중국산 전기버스 들어갑니다. 이미 전기버스라든지 아니면 트럭이라든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산으로 다 바뀌었어요. 다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도 다 중국 거가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차별화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받고 있죠. 중국한테 배터리에 대한 것들 우리 거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벌써 많이 올랐다는 거죠. 벌써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전기차 올해 2만 대, 또 추경 예산 통해서 7천 대 이상 확보를 하고 있지만은 이 인프라라든지 또 국민의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친환경차에 대한 구입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아까 정 교수님도 그러셨지만은 양이 많다 보니까 더 RPM을 2배 속도로 좀 올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을 보시겠지만 움직이는 생활 공간에 대한 부분들 주지를 하시겠지만 융합 모델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누가 성능가가 앞으로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자율주행차 포럼을 2개나 이 위원장을 좀 맡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동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고 하나는 자율주행차 이외의 문화적인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의 요새 보행자라든지 이 탑승자, 운전자 사망 사건에 대한 것들 굉장히 충격을 많이 주고 있죠. 자율주행차, 미래의 먹거리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센서는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산학연구원에서 5천억 투자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 말쯤에는 라이다 센서도 국산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좀 뒤져 있는데요. 아마 속도를 좀 빨리 한다면은 간격이 좀 많이 좁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미래의 먹거리인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광화문에서 러시아어에 사람과 같이 수천만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구현을 해서 사고 없는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거는 2035년, 4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레벨 4나 5단계, 특히 5단계가 완성 단계라고 그러죠. 이거 다 오는 거는 2040년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레벨 2라는 거 아시죠? ADAS 시스템을 통해서 한 사람 고속도로 같은 데는 잠깐 핸들을 놓고 다른 작업을 해도 되죠. 그 정도가 돼 있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쯤에 아마 레벨 3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핑크빛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요,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좀 더 안전한 차.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동식 안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었죠. 안전벨트나 에어백 같은 경우는 뭐 부상을 경감시킨다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미리 인지를 한다면은 운전자가 인지를 못하더라도 핸들을 꺾는다든지 제동을 한다든지 해서 사고 자체를 방지해주는 능동식 안전장치가 탑재가 되고요. 또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령자 운전에 대한 부분들,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또 앞으로 좀 부분 이 파킹 시스템이 나오고 있지만 풀 파킹 시스템도 곧 나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플라자 호텔 앞에서 주차장에서 헤매고 집어넣지는 않고 휴대폰에서 애플리케이션 깔아서 눌러주게 되면 알아서 저속으로 들어가서 공간 들어가고 주인한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 또 나올 때 눌러주면 알아서 기어 나와서 현관 앞에 대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구현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은 자율주행차 전용 고속도로에서 군지분행이라고 그러죠. 물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영화에서 아마 뭐 로건인가 이런 영화에서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30분 동안 주인공이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에 들어가서 난리가 났던 이런 것들 아마 장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군지분행이거든요.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서울에 부산 간다 그러면은 10대가 가기 위해서는 10명의 운전자가 필요하고요. 중간에 쉬어야 되죠. 또 아무리 빨리 고속으로 달린다 하더라도 앞뒤차의 간격 100m를 뛰어야 됩니다. 앞에 문제가 생기면 급속 제동을 해서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거든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자율주행차 군지분행은 아실 겁니다. 전용 도로에다가 10대, 20대를 붙여서 달리는 거죠. 운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앞뒤차의 간격 시속 100km인데 5m, 10m도 안 뜁니다. 모든 게 공유 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물류 쪽에 있어서 또는 발레 파킹이라든지 물류 쪽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타사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좀 더 소비자의 이목을 끌어들이고 구입 빈도를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국내는 아시겠지만 지난 40년, 50년 동안에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글로벌 국가로 도약한 자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패스트 팔로워의 몸에 이거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들은 주도권은 퍼스트 무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기차 협회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지금 상당히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도 굉장히 무섭고요. 또 현대차도 올해부터 선언을 했죠. 이 수소 연료 전기차와 더불어서 전기차도 지금 올인해서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얘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앞으로는 지금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잉여 전력이고 심야 전력에서 가장 저렴하게 해주고요. 오후 2시부터 한 4시까지는 가장 비싸게 해주는 부분들. 지금 현재는 이 공공용 급속 충전기는 킬로와트당 한 170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죠. 이거 아마 몇 년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한 250원 정도로 올라가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야용 전기는 충전시켰다가 오후 2시, 4시에서 가장 비쌀 때 팔아먹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많이 바뀝니다. 올해 지금 1,200만 원, 또 지방자치에서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죠. 내년에는 한 70만 원 정도 중앙정부가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내후년에는 750 정도로 바뀌고요. 그래서 한 2022년 정도까지 가는데 선진국 대비해서는 한 2년 정도는 더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길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인센티브에 능한 민족들이거든요. 특히 현금을 주는 거에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일반 인센티브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 특히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초소형 전기차, 르노이 튀지 같은 모델 아시죠? 이런 모델들은 중소기업의 먹거리죠. 올해 450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 좀 더 400만 원대를 유지해서 이 일반 전기차의 보조금보다도 좀 길게 가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주로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또 완성도도 굉장히 높다는 것, 이미 10년 동안의 실증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회를 많이 놓치지 않나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들 주목받는 이유는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환경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부각되는 거는 트럼프 자체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이런 얘기했지만은 하나의 짧은 흐름이고요. 전체적인 주도권에 대한 것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거든요. 이 중에서 자동차 분야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까 미세먼지도 나왔지만은 역할이 좀 틀리지만은 전체적인 평균은 한 12%, 15%가 자동차 분야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느 때는 확 높다가 낮다가도 하고 있죠. 자동차 분야. 그래서 앞으로는 디젤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규제가 강화돼서 소비자도 구입이 꺼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도요타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죠. 전기차는 좀 더 얼리 어댑터 같은 느낌이 많이 있고요. 또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도 많고 또 충전 방식도 3가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거리가 많아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구입을 하지만은 연세 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찜찜하고 디젤을 사기에는 좀 저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 쪽으로 구입을 하는 패턴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중점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완충 역할로서 이 갑자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진입하기 전에 완충 역할의 중간 모델, 연착륙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보고 있어요. 엔진 변속기 그대로 있고요. 또 배터리팩을 집어넣으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기차로 하고 주말에만 엔진이 가동이 되는 친환경성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또 수직 하청 구조인 메이커 중심으로 유지도 되고요. 또 일반 자동차의 세수 확보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도 부담감이 적고 고용 창출 이런 완충 역할을 하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든요. 근데 아직 국민들이 작년부터 출시가 되다 보니까 아직 인식이 안 돼 있고요. 또 보조금이 전기차가 2천만 원 대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600만 원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에도 한 1,000만 원 정도씩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국민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들도 세뇌시켜야 되거든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20-30만 원 절약해서 애들 학원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시각도 많이 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앞에만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뒷부분 가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주목하는 이유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하나하나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은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이 부품 수도 워낙 적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성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게이티드 커뮤니티라 그래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사는 게 3,0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 차는 운전하기 어려우니까 뭘 뭡니까? 골프 카트 가지고 운전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래의 먹거리 측면에서 바로 이러한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완성도 좋은 차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일반 자동차하다 보면 먹거리도 많아진다는 거죠. 풍부하게 폭을 넓게 볼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것들도 일충전 거리 자체가 지금 현대의 코나 같은 거 402km까지 가죠.
물론 히터 같은 거 켜주게 되면은 배터리 기능이 20-30% 떨어진다 하더라도 300km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300km라는 얘기는요, 일반 택시 기사들이 주유를 안 하고 하루 종일 운전해서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리가 300km이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인들도 불편함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여기다 충전 인프라에 대한 거,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도심지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니까 공용 주차장에다가 어떻게 심야형 완속 충전기를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형 모델 중에서 상당히 소비자의 니즈를 끌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지금 말씀을 드렸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기차의 잠재력에 대한 것들, 지금 아마 내용을 한번 쭉쭉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뭔지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 뒤부터는 자율주행차를 말씀드렸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율주행차 아직 문제가 상당히 크죠. 센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센서가 고장 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붙었다든지 하면 센서가 오동작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이미 테슬라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나왔죠. 역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동작한다든지, 또 실제로 오프로드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폭우나 폭설에 대한 부분들, 신호등이 고장난 지역에 사람이 수시로 하는 데 같은데 인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거든요. 또 법적인 부분들, 보험에 대한 것들, 특히 원격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인터셉트를 해서 개방형 OS에서 해킹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 상당히 심각하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원인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자율주행차는 이 최초로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용 블랙박스가 탑재돼서 그 부분이 원인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에서, 독일은 이미 준비가 됐고요,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는 이 자율주행차용 전용 블랙박스 탑재에 대한 부분들 법적으로 준비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단순한 이동선에서 획기적으로 포괄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보실 겁니다. 뒤쪽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 듀얼 자동차의 원리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거, 또 기존의 사고에 대한 영상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맨 뒷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뭡니까? 앞으로의 자동차 예전같이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전의 10년, 앞으로의 1년 더 빨리 변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에너지와 함께 묶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향후 3, 4년 정도는 보조금이 가지만은 그 완전히 단절이 되기 전에 중국도 마찬가지 고민이죠. 우리도 완전한 전기자동차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돼서 이제는 이 보조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이 지금 생성이 안 된다면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린 적과의 동침 기본이고요. 합종 연행에 대한 것들, 인수 합병에 대한 것들 안 가립니다. 요새는요. 기술이 뛰어나면은 모두 다. 그래서 삼성이나 LG도 인수와 기업 사냥꾼이 돼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찾고 있죠. 우리가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어떤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한 것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 질문에 있어서도 어떤 정부의 총체적인 역할, 미세먼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대통령 공약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가 좀 내려갔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많은 부분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신 분들 좀 더 융합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동차의 개념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속에 에너지까지 묶인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 교수님과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페이스북으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애플, IBM, LG전자,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이 모두 자동차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IT 등 모듈 개념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부분은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이제 이 답변은 융합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만 융합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도 융합으로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부서가 나눠져 있고요. 중첩된 분야도 많고 또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좀 더 이 꼭대기에서 지도자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융합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질문 중에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게 고부가 가치 하드웨어적인 부품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애플이나 구글이 자동차에 덤벼드는 이유는요, 아무리 하드웨어 구성을 잘하더라도 우리가 애플 휴대폰만 하더라도 사실 설계만 하고 다 자체 공장 하나도 없고 다 하청이거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도
이 휴대폰 다음으로 그 넥스트 모델이 바로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알고리즘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같은 데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거죠. 반도체도 세계적으로 SK에 더불어서 세계 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70% 80% 점유율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고민이 바로 뭐냐, 아무리 좋은 반도체 만들더라도 알고리즘에 대한 지배를 못하면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삼성법인에서 타이젠 같은 이 OS를 개발해서 저가 휴대폰은 인도에서 타이젠이 들어가죠. 그러나 안드로이드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IoT 쪽에 어떤 가전제품의 연결 이런 걸 타이젠 쪽을 쓰고 있지만은 휴대폰 또 자동차에 집어넣기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거든요. 따라서 정부에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 특히 앞으로의 미래의 자동차는 AI 인공지능으로 들어가거든요. 인공지능에 대한 인재 양성이라든지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융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체제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같은 또 자동차의 주변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융합적인 인재에 대한 거, 또 시스템, 제도적인 부분들 모두 다 섞는 부분들이 지금 앞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필수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